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가격을 비교하며 가장 이성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매달 말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보며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대체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지?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쓰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심리적 각본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돈에 대한 우리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그 뒤에 숨겨진 예측 가능한 패턴에 대한 깊은 탐사입니다. 한 행동 경제학자가 설계한 기묘한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왜 돈 앞에서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본의 이름은 상대성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물건의 절대적인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비교를 통해서만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멋진 펜을 사기 위해 문방구에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펜을 골랐는데 가격이 15달러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던 순간 점원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똑같은 펜을 7달러에 살 수 있어요. 당신은 8달러를 아끼기 위해 5분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8달러는 15달러의 절반이 넘는 큰 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1000달러짜리 멋진 재킷을 사려고 합니다. 점원은 또다시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똑같은 재킷을 992달러에 살 수 있어요. 이번에도 8달러가 절약됩니다. 당신은 5분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경우 모두 당신의 5분이라는 시간의 가치는 정확히 8달러입니다. 당신의 은행 잔고에도 똑같이 8달러가 남습니다. 하지만 1000달러라는 거대한 숫자 옆에서 8달러는 마치 먼지처럼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주변에 놓인 맥락에 속아 넘어갑니다. 마케터들은 이 함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교 대상을 팝니다. 백화점의 진열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만원짜리 셔츠는 그 자체로 비싸 보이지만 그것이 200만원짜리 재킷 바로 옆에 걸려있을 때 왠지 합리적인 가격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셔츠를 산 것이 아니라 200만원보다 싸다는 안도감을 산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객의 약 30%는 뚜렷한 목적 없이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들은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100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50달러라는 강력한 비교의 각본에 설득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각본은 지불의 고통입니다. 돈을 쓰는 행위는 우리의 뇌에 실제적인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심리학자가 기묘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피자를 주면서 한 입을 먹을 때마다 25센트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생들은 피자 한 입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찢어질 듯 피자를 물고 제대로 씹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자를 즐긴 것이 아니라 지불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현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식사는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신용카드가 등장합니다. 신용카드의 진짜 기능은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불의 고통을 마취시키는 것입니다. 얇은 플라스틱을 긁는 행위는 내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자 우리는 더 쉽게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리한 마법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2024년 대한민국 8개의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론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3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고통 없이 쓴 돈은 결국 고통스러운 부채가 되어 돌아옵니다. 심지어 이 고통의 마취는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습관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전기 소비량이 평균 4% 증가했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받아들고 아껴 써야지라고 다짐하던 그 작은 고통이 사라지자 우리의 절약 의지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각본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사회 규범과 시장 규범의 충돌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사실 두 개의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친구를 돕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회 규범의 세계, 그리고 돈을 주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차가운 시장 규범의 세계. 이 두 세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이 따뜻한 세계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기 끔찍한 상상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상대와 근사한 저녁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집 앞에 발에다주고 작별 인사를 하려는 순간 당신이 상대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랑 와인값이랑 해서 내가 당신한테 총 14만원 썼어요. 로맨틱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14만원이라는 돈을 언급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사회 규범의 세계에서
거래라는 시장 규범의 세계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몫을 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요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10분 늦을 때마다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부모들은 벌금 제도가 생긴 이후로 더 많이 늦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이 없었을 때 늦게 도착한 부모는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강력한 사회 규범이 그들을 제 시간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도입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요금이라는 시장 규범이 들어섰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늦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가 보육 서비스를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몇 주 뒤 어린이집은 실수를 깨닫고 벌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훨씬 더 많이 늦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라진 죄책감은 돈이 사라진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각본은 내가 만든 것들에 대한 맹목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들고 공들인 것들에 대해 비이성적일 정도로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한 행동경제학 교수가 스웨덴의 유명한 조립식 가구 매장에서 아이들용 서랍장을 사왔습니다. 그는 조립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설명서는 복잡했고 망치질은 서툴렀으며 꼬박 오후 내내 땀을 뻘뻘 흘린 뒤에야 겨우 서랍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랍은 삐걱거렸고 겉보기에도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는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엉성한 서랍장을 보며 묘한 행복감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서랍장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이접기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작품에 얼마의 가치를 매기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서툴게 접은 종이학이나 개구리에 꽤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아주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만든 사람의 눈에는 걸작이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엉성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설명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노력을 쏟아붓게 하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케아 효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투입된 대상을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가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DIY 즉 직접 만들기 가구 시장의 규모는 2024년 기준 하나로 약 15조 원, 즉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홈퍼니싱 시장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완성품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기꺼이 노동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것이라는 애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각본은 동기부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보너스를 주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며 42.19km를 달립니다. 그들은 왜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참가비를 내면서까지 이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동기가 순간의 즐거움이나 금전적 보상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취감, 도전의 극복, 의미의 발견과 같은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돈은 때로 이 강력한 내면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지금 당장 아주 웃긴 농담을 하면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입도 뻥긋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 높은 보너스는 오히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창의적이거나 복잡한 업무의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의 동기부여와 몰입도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21% 더 높았고 생산성은 17% 더 높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보너스 액수가 아니라 일의 의미, 공정한 대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각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에 섰고 고통의 마취에 중독되며 돈으로 사랑을 사려다 관계를 망치고 내가 만든 것을 숭배하며 정작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각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한 행동 경제학자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비이성적인지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50% 할인이라는 문구 앞에서 심장이 뛸 때 이것이 상대성의 함정일 수 있음을 깨닫는 것. 당신이 신용카드를 꺼내기 전에 이것이 지불의 고통을 마취시키는 것은 아닌지 잠시 망설이는 것. 내가 내린 결정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전에 이것이 혹시 이케아 효과는 아닌지 한 발 물러서서 질문하는 것. 그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이 거대한 심리적 각본에 저항할 힘을 얻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심리를 이해하는 주인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처럼 듣는 도서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